자, 한국가스공사는 저희가 지난 2월에 공기업 그것을 알려준다 특집에서 맞아요. 2021년 채용 전망을 또 짚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쌤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딱 공개가 됐을 때 항목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네, 좀 바뀌었습니다. 오. 네, 상반기 제가 그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신입사원 기준 항목이 6개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좀 부담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 이거 6개 어떻게 다 작성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5개의 항목으로 한 항목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준비하시면 처음 쓰시는 거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취준생들에게는 항목 자체가 좀 변동이 있다는 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반가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또 하나씩 뜯어 살펴보면은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새로운 항목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좀 기존에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처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제가 하나하나씩 작성 팁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쌤이 있으면 든든하니까요. 항목이 줄긴 했지만 질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로 좀 구성됐는지 짚어주세요. 네, 우선 우리가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짚고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하나씩 보고 밑줄 긋고 메모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코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목별로 왼쪽에 어떤 항목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실게요. 네, 1번 이제 지원 동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거는 이제 전문성 그리고 지원 동기입니다. 네, 직무 역량을 포함한 이제 직무 그 역량을 좀 표현하면서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 항목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써야 되는 지원 동기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2번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이제 2글자 설득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설득을 좀 강조해서 드러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거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네, 3번 항목은요 좀 바뀌었어요. 직업윤리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예정인데 직업윤리를 좀 평소에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개념 잡고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번은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슈,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산업 이슈에 대한 견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바뀐 항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핵심 가치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핵심 가치, 그리고 입사 후 실천할 목표 및 자기개발 계획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거는 핵심 가치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가치와 입사 후 포부는 원래 있던 항목인데요. 핵심 가치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번은 지원 동기고요. 그리고 그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항목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산업 이슈에 대한 항목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항목이 하나 그래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동기, 의사소통 능력, 직업윤리, 에너지 분야 이슈가 또 있고요. 핵심 네. 가치까지 5개 중에 이제 3개 항목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다시 좀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지원하셨다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좀 하고 다시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번 항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원 동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구체적 과정, 경험 등을 포함해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담아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과거의 교육 과정이나 경력들이 지원 분야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그런 전공 지식, 기술 및 경험들이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일단 구체적으로 과정, 경험 이런 것들 좀 포함을 해라. 라고 하니까 거기다 양도 3,000바이트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전문성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어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직무 역량을 좀 찬찬히 좀 뜯어보고 그걸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지식, 기술, 태도를 직무 역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구성 먼저 제안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3,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1,500자 분량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식을 한 문단 쓰시고, 그 다음에 기술을 한 문단 쓰시고, 태도를 한 문단 쓰시게 되면은 500, 500, 500자씩 분량으로 해서 1,500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량을 분류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경험을 2개나 3개를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녹여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를 조금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취준생분들은 일단 대표적인 경험을 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지식, 배운 거를 활용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떤 태도로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났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또 지식, 기술, 태도를 좀 구분해서 쓰시는 거를 좀 더 읽기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제목은 이제 20자 정도로 분류로 이제 확보를 해두시고요. 모든 항목엔 소제목을 써주셔야 되니까 만약에 문단별로 내용이 다르다면 20자씩 각자 확보를 해주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 역량을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2가지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선은 말씀하신 그 직무 기술서 내용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사무 기술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 분야는 경영 지원, 마케팅, 그리고 해외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술 분야는 설비 운영, 건설, 경영 정보로 구분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경영 지원에 한해서 제가 예시로 경영기획과 인사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설비 운영의 기계 직무와 전기 직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직무 기술서를 준비를 하셨다면 직무 수행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각각의 직무 수행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의 공사 계획, 그리고 품질 관리, 안전 보건 환경 관리, 시공 설치, 시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산업 환경 기계 설비 시공을 맡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예, 그리고 전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 수변전과 통신 공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준공 검사와 같은 업무를 통해서 산업 환경 전기 설비 시공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역량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직무 수행 능력, 직무 기술서 확인해봤고요. 필요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지식, 기술, 태도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친절하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각각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지식 파트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면 독해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 도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면, 단면, 평면 배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안에 기호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도면을 독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기계와 장비 그리고 기계 요소 특성에 대한 전공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부분 좀 어필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시공 기법이나 실무 과목 등에서 내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인지해야 되는 것,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종류, 특성 이런 게 있다면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4대 역학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네, 재료 역학, 동력학, 연력학, 뭐 유체 역학을 통해서 내가 기계의 어떤 진동이나 소음이나 어떤 운행이나 설비, 장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였다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제도나 설계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 도면을 익히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을 지식을 갖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무 중에서 이제 전기 직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업을 들은 것 중에서 혹시 전기 회로라든지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통신공학이나 전력공학 그리고 신호 처리 뭐 이런 관련 수업을 들으시던 분은 이 내용 업무 수행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과목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다라는 걸 좀 반드시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사 규정이나 안전 기준과 관련돼서 강조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은 일단 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지식, 그리고 에너지 정책 이슈 같은 것들을 조금 녹여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만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떤 업무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적용하는 방법까지 쓰셔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실무 설계 과목을 통해서 내가 도면을 이렇게 뭐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익힌 것이 도면을 독해하고 또 어떤 수행을 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술 부분 적용하는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각 이제 기계와 전기 직무에서 이 기술 부분은요, 실제로 내가 실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를 좀 어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다고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수행해봤다, 실습해봤다 이런 내용들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계기사, 전기기사, 그리고 비파계 시험기사, 캐드 자격증, 아니면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격증 같은 것들 좀 언급하면서 어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실기 수업이나 실습 수업,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기계들을 장비를 좀 다뤄보고 전기를 할 때 어떻게 제어를 해보고 이런 실습 내용들을 좀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팩트만 내가 해봤다라는 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주시는 것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필요 파트로 필요 태도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어떤 태도가 이 업무 수행에 중요한지 필요한지 좀 살펴보면은 공통 항목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읽어보면 이제 일단 안전 사항에 대한 준수하는 태도, 그다음에 뭐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뭐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책임감, 뭐 긍정적이고 논리적인 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태도에서는요,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장점이 되는 그 개인의 어떤 태도, 마음가짐, 성격, 일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항을 좀 보시고요, 태도를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나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좀 드러날 수 있는 대표 경험이 있다면 그걸로 연결을 시키시면서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 또 행동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라는 연결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일단 이런 업무들이 역량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역량을 갖췄고 그래서 잘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마무리 방식을 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무기술서 활용법 알려주셨는데요. 지식, 기술, 태도 각 한 문단씩 쓰거나 아니면 두세 가지 경험 속에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녹여내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항목인데요. 조직 또는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작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기술해 주십시오. 약 1000바이트로 쓰는 항목입니다. 설득의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위 의사 표현을 보겠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다른 단어에 이렇게 꽂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위험한데 갈등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네. 그거에 집중해서 또 경험을 쓰게 될 텐데 근데 여기 이 항목에서는 갈등을 좀 이렇게 크게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한 항목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쓰기 위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의견 차이 그리고 입장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달랐을 때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좋은 방식으로 내가 나의 입장을 잘 설득을 시켰는지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NCS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갈등 관리 요소가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요소에 있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에 밑줄을 긋고 여기에 강조해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대표적인 경험을 쓸 때에는 우리가 그 스타 기법에 맞춰서 경험을 잘 구조화해
구조화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스타 기법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스타 기법에서 S는 situation이라고 해서요. 일단 상황이나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득을 잘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언제 누구와 어떤 역할을 할 때 상황이었는지 배경 설명과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ask라는 T가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내가 맡게 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입장 차이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문제를 좀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A는요, 액션이라고 해서 행동을 써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행동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노력과 실천을 했는지 내 행동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R의 result는 그 결과, 노력한 결과 그 내용이 어떻게 설득이 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설득을 한 결과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R, realization이 나옵니다. 이 부분 모든 경험을 쓰실 때에는 깨달은 점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앞으로 업무에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느낀 그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 기법에 맞춰서 구조화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일단 이게 500자이기 때문에 소제목은 20자 정도 확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스타 기법, 스타를 기법이라고 제가 두 번째 R을 강조드렸는데 그 부분은 480자 분량으로 좀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께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 항목 왜 제시를 했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직장생활 협업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떤 문제 상황이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행동 유형 어떻게 좀 이 친구가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우리 류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약간 모난 사람? 이런 사람 좀 가리기 위해서 동료들이랑 잘 지낼 수 있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건가요? 네, 일단 우리 두 분께서는 다 정답이시고요. 네,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 가스공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업무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회의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타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과정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견 차이나 입장 차이가 났을 때에는 내가 대표해서 나의 의견, 부서의 의견, 그리고 우리 공사의 의견, 그리고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설득 능력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작성을 할 때요. 이 회사에서 이 문항을 왜 제시했을까를 먼저 의도를 파악하고 쓰게 되면은 적절한 경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설득만 보고 혹은 의사소통 능력 이 키워드만 보고 찾으려면은 엉뚱한 어떤 소재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시로는 다수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견을 취합해서 이걸 해결했다.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중재를 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는 원하는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제3자의 역할로 중재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과 이렇게 직접 타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잘 융합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3번 항목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직자의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000바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윤리잖아요. 네.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분들은 특히나 좀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직업윤리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딱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직업윤리 항목이 나오면 우리 취준생 분들도 참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네, 직업윤리 중요하다고 써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지킨 경험이 있을까 하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우선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립부터 해보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직무 수행과 그리고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 보는 이제 직업윤리 하위 요소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윤리고요. 하나는 이제 공동체윤리입니다. 그럼 근로윤리는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직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근면, 성실, 정직하게 직무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공동체 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윤리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봉사, 책임, 그리고 준법, 예절 이런 것들로 직무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 하위 요소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좀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 어떤 신념과 도리라고 이제 직업윤리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공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신념과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다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직업윤리가 어떤 개념인지 좀 정립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윤리 항목을 작성하는 팁을 이제 3단계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항목에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하냐, 공직자가 왜 직업윤리를 지켜야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쓰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라고 하실 텐데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이 공동의 이익이나 도덕적 신념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불신이 생기고요. 일단 개인의 어떤 이익들을 추구하게 돼서 서로 불신이 생긴다면 질서가 와해되고 그리고 조직이 붕괴됨으로써 이 가스공사의 어떤 그 선 기능, 순 역할, 원래 해야 되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어떤 나라를 위한 국민의 어떤 영리를 위한 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게 결국은 피해가 된다. 우리가 원래 하려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 공직자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한 파트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이 직업윤리에 어떤 부분과 맞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이걸 경험을 들어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가 직업윤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나 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공직자들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부정부패가 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부정부패 신고 지침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신고해야 될 이런 부정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 공금이나 내 돈이 개인적인 돈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예산을 버리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어떤 동아리라든지 집단에서 이런 행위가 아닌 거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례를 좀 찾아보시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법을 시도하거나 탈법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상대방과 내가 가진 정보가 다르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또 신고 대상이 되고요. 또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했을 때 신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속한 집단이나 동아리나 어떤 곳에서 좀 노력한 경우가 있다, 애쓴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맞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도덕적인 신념과 가치를 강조하고 공동체의 어떤 봉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비교하는 이런 기술 방식은 좀 부정적인 인상을 주실 수 있으니까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LH 사태도 있고 해서 이 직업 윤리가 더 강조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4번 항목 살펴볼 텐데요. 최근 에너지 분야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 이슈를 묻는 항목인데 요즘 네. 많이 또 출제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막 반가우려고 그래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요 너무 익숙하게 나오는 문제이고요.
보통 이렇게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에둘러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친절하게 콕 집어서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얘기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으면 엉뚱하게 뭐 코로나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뭐 의료 얘기라든지 뭐 사건 사고 얘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콕 집중해서 에너지 분야 하나 이슈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왕이면 코가스와 관련돼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분야 이슈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흐름도를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산업 이슈를 쓸 때는요. 이슈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게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이 코가스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이게 산업 이슈 플러스 나의 견해를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기여해야 될 부분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팔짱을 끼고 방관하거나 아니면 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뭐 에너지 관련 공부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제도와 어떤 이슈를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법제도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익히겠다라든지 할 수 있는 실천 방향들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사실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한눈에 쏙 들어오게 쓸 수 있을지 구성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공부한 공부한 내용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제도나 규제에 대한 영향을 좀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에너지 분야 이슈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게 그 이슈로 하나 꼽았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코가스이기 때문에 코가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정립해 놓은 어떤 미션이나 비전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가 코가스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혹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맞게 가고 있다라는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지원한 어떤 직무의 담당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창하진 않더라도 어떤 산업 이슈에 그 에너지 관련돼서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이슈를 파악하겠다 아니면 제도가 내려왔을 때 바로바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현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행동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마지막 항목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미래 에너지 시장을 리딩하는 코가스의 새로운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주도, 안전우선, 열린사고, 소통협력. 이 네 가지 중에서 본인의 역량과 부합하는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본인의 핵심 역량을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또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기업인 코가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려해서 입사 후 실천할 목표 및 자기개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모두 3,000바이트로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저도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핵심 가치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구성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500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750자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괜찮고 그 다음에 나머지 750자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계획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첫 번째 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가치를 두 가지를 500자씩 쓰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500자를 쓰는 게 이 방법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쓸 때에는 이 핵심 가치와 나의 경험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칭되는 경험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핵심 가치와 나의 어떤 그 역량이 부합한다라는 걸 먼저
원에서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4개 중에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미래의 주도를 선택하신 분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소재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안전 우선으로 선택하실 분은요. 위험 대비나 준법 그리고 내가 더블 체크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린 사고를 선택하실 분들은 개방된 사고로 어떤 관점이 확장돼서 통찰력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써주시고요. 소통 협력으로 쓰실 분들은요. 타인과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그런 경험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성장 단계별로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역별로 역량의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가스공사 지원하는 분들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너무 인기가 많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류 검증 정도 수준만 보고 있지만 일단 면접 전형 단계에서 이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거 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